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우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곧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얼굴로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목은 전공 토의라는 과목입니다. 표지의 그림에서 보면 평생학습, 의사소통, 공학과 사회, 직업윤리, 창의성, 팀워크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과목의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개요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즉 독일에서 태어나고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며 최종적으로 스위스 미국 국적을 가진 이론 물리학자죠. 최종적으로 광전 효과나 상대성 이론, 중력파, 통일장 이론 등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남긴 명언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을 사는데 단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 삶을 사는데 더 좋은 방식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을 잘하는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업인으로서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키우는 것이 이 대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스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소프트 스킬인데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어떤 역량이 있을 경우에 이 하드 스킬은 이력서상에 명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양적인 역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또는 학위라든가 타이핑 스피드라든가 또는 기계 조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드 스킬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들 대부분의 전공 교양 과목에서 축적하기를 지향하는 그런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과목 로드맵을 통해서 졸업식까지 빌딩 블락 형태로 쌓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축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제일 위에 보면은 여기에 외국어 능력에 니하오마라고 쓰여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걸 아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측정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외국어 능력은 내가 토익을 70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학위가 정보기술 전문학사다. 또는 한타 1분에 300타를 칠 수 있다. 또는 운전면허 보통 2급을 가지고 있다든가 프로그래머 레벨에서 숙련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 스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면 소프트 스킬은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시간관리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동기라든가 참을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대학의 과목들에서는 전공 과목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스킬들이 좀 잘 안 돌아주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이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토의 시간에서는 주로 이 소프트 스킬에 주목을 해서 소프트 스킬을 주로 다루면서 기본적인 의미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컴퓨터공학과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공학과의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적어놓은 선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 2, 3년 동안 현장 경험을 거쳐서 갖추기를 원하는 역량을 간략하게 명확하게 기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공학과의 교육 목표는 주어진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컴퓨터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다음에 한 2, 3년 후에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받쳐주기 위해서 작은 세 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프로젝트 기획 및 구축을 할 수 있는 하드 스킬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사고방식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고 세 번째 산업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기본 능력을 갖춘 즉 2번과 3번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갖춘 그런 인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각 교과목에서 충실하게 그 내용들을 수행함으로써 졸업할 때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졸업한 이후에 2, 3년 동안 현장 경험을 거쳐서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이 졸업 후 2, 3년 이후에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갖추어져서 졸업할 때 갖추기를 원하는 역량을 따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졸업생 역량이라고 합니다. 졸업생 역량은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 이렇게 10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PO0부터 PO10까지 이렇게 10가지인데 보면은 PO1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 컴퓨터 등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 수행이나 자료조사, 도구 활용, 설계 구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드 스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PO6부터 나와 있는 팀워크부터 평생학습까지는 측정하기 어려운 소프트 스킬에 해당합니다. 이 각각의 졸업생 역량들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말같이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공학과에서의 졸업생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교과목이 이런 정도의 졸업생 역량과의 연관관계를 가지도록 해놨습니다. 보면은 각 과목마다 어떤 졸업생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여기 설계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죠. 전체 교과목에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대부분이 요 앞부분 요 2, 3, 4, 5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6부터 10까지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과목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토의에서 보면 특히 이쪽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과목의 의도입니다. 전공 토의 교과목의 학습 목표를 보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으로 갖춰야 될 다양한 능력들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들을 보면 하드 스킬이 아닌 소프트 스킬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 역량들, 필수 역량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CLO라고 교과목 학습 성과라고 합니다. 전공토의 교과목에서는 이렇게 6가지의 교과목 학습 성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면면을 보면 이게 평생학습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적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서 봤던 그런 소프트 스킬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목 구성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창조경제타운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짓말 마을과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른말 마을이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이 두 마을로 가는 가림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 마을 사람인지 참 바른말 마을 사람인지는 모르죠. 한 가지 질문만 해서 바른말 마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이 창조경제타운에 나왔던 이 문제의 답으로 제시된 것은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공토익 교과목에서 제시된 6가지의 교과목 학습 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량들,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수업 시간에 가서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학습 성과 1번 평생학습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말 그대로 평생 동안 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의 또 다른 의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학습, 러닝이라는 말로 이게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면 목표를 이룬 거고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목표를 이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노력을 안 하는. 그래서 그것이 왠지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과거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위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지식의 양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 와서는 180일마다 2배 가까이 지식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과거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한정된 기간 내에 모든 학습을 끝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자기개발,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그에 필요한 창의력의 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과목 학습 성과는 말하기, 듣기, 글쓰기 등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고받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요. 서로 이제 뜻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인데 뜻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말이나 또는 글이나 그런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 맞춤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억양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역시 포함을 해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목 학습 성과는 공학기술적 해결 방안의 사회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과학을 사회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적용시킨 것이 이제 공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분석하고 거기에 창의성을 더해서 사회적 요구에 맞춰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공학의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 기술이 무엇이고 왜 공학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공학 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사회와 공학이라고 하는 공학과의 관계에 대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다루게 될 공학 윤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그 아파트를 지은 공학자, 건축가는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철근을 몇 개를 빼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하는 것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공학 윤리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학기술의 사회적인 구성이라든가 엔지니어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또 공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과목 학습성과는 창의도구를 이해하고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말이 핵심 용어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머리에서 뭐 온갖 아이디어가 지금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하고 생각할 때는 이런 그림 비슷한 그런 뭔가 차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겁니다. 창의성에 대한 그런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전적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개념을 찾아내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의성을 찾는 것은 갖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일반인도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도구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그것과 창의성을 연관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마인드맵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또는 트리즈라든지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위한 도구들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까지 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과목 학습성과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팀워크라는 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뭐 팀워크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팀워크를 실제로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별로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취업을 하는 채용 과정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라고 하는 채용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런 걸 물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현업에 가서 보면 혼자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야만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팀워크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을 굉장히 산업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성장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예를 들어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학습성과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직업윤리인데요. 과거에는 이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 올수록 이 직업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어느 날 퇴사를 하고 중국의 기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직업윤리 의식이 결여된 것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어서도 보면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실명제 같은 그런 경우죠.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도 윤리적인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더 다뤄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토픽에서 우리가 다뤄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30리터 물통과 50리터 물통 두 개의 물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통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40리터를 만들어서 이 저울 위에 올려놔야만 시한폭탄이 딱 멈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해서 40리터를 정확히 만들어서 시한폭탄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해답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공 토익 교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 3학점이고요. 수업 시간은 A반, B반 각각 화요일 그리고 월요일 3시간씩 들어있습니다. 교재는 키스로 제공하는 강의록인데 오늘 제공하고 있는 실라버스보다 조금 더 간단한 그런 강의록이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가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키스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많이 내주는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그것이 교재로서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제 내용으로서는 보면 워크시트라든가 또는 에세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또는 방문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학생 포트폴리오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담당 교수는 저 김용우고요. 그리고 연락처는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문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메일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과목의 강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발표를 강평하고 과제를 출제하는 정도입니다. 학생은 과제를 제출하고 발표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이런 액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발표는 수강하는 사람이 모두 최대한 비슷한 횟수가 되도록 내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기 중에 한 번 이상은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발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발표 점수가 빵점이죠. 그러면 성적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 과제를 통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 활동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이나 트리즈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는 틀에 의해서 우리 같이 또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될 겁니다. 강의록 및 과제는 키스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성적 처리 부분을 보시면 출석이 20점인데 나머지는 보고서 내용평가, 발표 토론평가, 팀워크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하면서 제출했던 그런 과제들 그리고 과제를 가지고서 토론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보였던 팀워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에 또 말미에 과제가 나갈 겁니다. 과제는 이렇게 뭐 이력서와 뭐 자기소개서, 뭐 인생 행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과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내줘야 이게 또 그 다음 주에 수업의 교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대로 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차에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얘기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과제로 보면 에세이나 워크시트 같은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4주까지 평생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5주차에는 의사소통에 관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주차에는 역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의 사회적 영향과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 10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11주차부터는 창의성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팀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것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제를 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다 모여서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행동해보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출석 점수하고 수업 내에서의 활동 점수가 약 50점에 육박합니다. 결석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F가 되겠죠. 그리고 과제는 철저하게 이행하자 그랬습니다. 이 과목에서의 교재가 학생들이 키수에 제출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자로 되어 있는데 학생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학습활동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전부 다 축적을 하고 2학기 초에 취업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그래서 그 취업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내가 대학에서 이러한 역량을 이렇게 양성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취업 전선에 갔을 때 취업은 OK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보너스는 2학기 초에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항상 개최를 하는데 이때 대상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나중에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약속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발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을 동료가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비난하지 말고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비난할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하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할 때 산업체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취업 시에 산업체에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성적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해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기 개발 기록입니다. 그것이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죠. 이 뒷면에 보면 학생 포트폴리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요소들을 갖다가 쭉 열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몽땅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서가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에 나와 있는 그 학생 포트폴리오 모양 요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구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학생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은 본 과목의 성적에도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구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학과 사무실에 있는 여러분들 학생 포트폴리오 폴더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그것을 2학기 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나의 역량 개발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2학기 중반 이후에 취업을 하러 갈 때, 면접을 하러 갈 때 그걸 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딱 보여주면 아마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들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2학기 초에 만들 것이지만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의 차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1번에 보면 개인 신상 및 이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간단히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미래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그렇게 만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고요. 2번은 그런 계획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활동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학습 결과물도 있고 그리고 무슨 외국어 뭘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가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의 다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 결과를 잘 모아가지고서 그거를 산업체에다 보여주면 산업체에서는 그 결과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뭘 해봤구나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만 던져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면은 그 역량이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그 캡스톤 디자인에서 나온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했던 것도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과목 전공 토익 과목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 또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3번과 같은 그 결과물을 전공적인 능력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학생 취업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먼저 이력서를 작성하세요. 이력서는 1학년 두원 리더십 시간에 배운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인사서식 1호하고 자유형식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몽땅 다 작성하시도록 하세요. 혹시 이력서에 쓸 내용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채워서 작성하고요. 나중에 이력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거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든다는 그런 자세로 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 두원 리더십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특정 회사의 특정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읽는 사람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반드시 1장 반 이상으로 꼭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의 인생의 행로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여기 보면 문서 형식도 자유고 내용도 자유고 제목도 자유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양을 좀 많이 해서 본문 2장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